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은요, 이제 대외관계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외란 이후의 대외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선조 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거기까지만 갑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런데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같은 경우는요, 개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요가 중요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개요 속에서 보여드린 건 사건의 전체 흐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순서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께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선조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좀 해보면, 선조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집권 초반부에는 붕당이 형성되면서 이제 조선의 정치 판도가 좀 달라졌었고요. 집권 후반부에는 외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임진년과 정인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지더라. 승리했다고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워낙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이제 양산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선조 이후에 그의 아들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됐죠. 일단 여러분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의 그러니까 명칭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중간에 폐위당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광해군에서 얘기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의 출생이에요.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혈통적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 다음의 왕이라도 반드시 그러니까 왕비 소생의 자식을 놓고 이제 물려주고 싶어 했었으나 첫 번째 왕비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대신에 후궁 소생의 아들도 좀 많았어요. 10명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혹시 왕비한테서 자식이 태어날까 싶어서 왕세자 책봉을 안 하고 있다가 임진왜란 딱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요 되게 서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도 이끌었었고요. 분조를 이끌어가면서 국민들 사이의 상당히 이제 어떤 덕망을 많이 쌓았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해놓고 임진왜란에서 활약을 시켜놨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살아 있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비를 들였어요. 선조 나이 50대 때 이때 새로 왕비가 된 분이 누구냐면 임목왕후예요. 그의 나이 19살입니다. 이게 뭐 나이를 초월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리고 그 임목왕후가 드디어 선조 나이 5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조선의 왕자들을 불러줄 때요. 무슨 대군이라고도 불러주고 무슨 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왕비인 경우, 군 같은 경우는 엄마가 후궁인 경우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공빈 김씨라는 후궁 출신이에요. 단 연산군은 엄마가 왕비였었지만 폐위됐기 때문에 연산군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나이 55세에 드디어 원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원래 또 늦둥이 자식이 귀엽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왕세로 책봉하고 싶어요.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살짜리 아들한테 그런 거 물려줄 수는 없고요. 물려준다 하더라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가 조금만 더 크면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조가 이제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 보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는 왕이 돼서도 대군이 살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좀 많았어요. 또 거기에다가 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급성장했었죠. 누가? 여진족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그러면 이 중국에 바뀌어진 판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지 고민해야 될 텐데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중립 외교 노선입니다. 중립 외교. 그래서 이걸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누구와 후금과도 여진족이 세웠던 후금과도 관계를 맺고 명나라와도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 외교 정책, 양다리 걸치기 작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면 전쟁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설프게 후금을 적대시 했다가는요, 또다시 전쟁을 겪을 수 있고, 그럼 조선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리를 잘 추구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또 문제는 광해군 시기 때 같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이 이제 북인 정권이라고 했었는데, 이 북인 정권 시기 때요, 반대파들을 많이 제거했거든요. 자, 결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광해군은 폐위됩니다. 이 사건을 인조가 옹립됐다라고 해서 인조 반정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그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세력이 바로 누구라고요? 서인. 되셨을까요? 자, 결국 광해군 폐인되고 난 다음에 서인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중립 외교가 아니라요,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 거죠. 거기다 명나라는 우리가 이제 받들어 섬기고 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우리가 여전히 받들어 섬기되 여진족이 세웠던 이 후금은 배척한다. 이걸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뜨고 있던 샛별은 후금이 조선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런 친명 배금을 펼칠 수 있었던 기본권은 우리도 작은 중하다.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하기를 옳게 취급했다는 거죠. 되셨어요? 또 하나,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지위, 신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 개념을 명확히 했던 게 명분론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나라는 삼기되 후금은 적대시해야 된다. 됐나요? 자, 결국 후금이 이것을 이유 삼아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호란. 두 번에 걸쳐 쳐들어와요. 1627년에 쳐들어와요. 이걸 바로 이제 정미호란. 그리고 1636년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걸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요,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인조는요, 청나라 황제 앞에 나가서요, 결국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 다음에 왕이 되는 효종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주장하게 되고요. 이때 여전히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청나라에 대한 복수 꿈꾸자. 이것이 바로 북벌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일단 이렇게만 본다면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 큰 틀을 잡아서 여러분께서 아, 흐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 문제도 중요하고요. 문제 출제됐던 걸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는 관련된 사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때 했던 말 나오게 될 거고요. 인조와 서인 정권이 내세우는 또 그런 정책에 대한 글도 나오게 되겠죠. 또 병자호란 겪을 때 싸울 것인지 화해할 것인지 또 관련된 사료가 나오는데, 워낙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남아있는 사료가 많기 때문에 모든 단원의 사료 문제가 다 나오긴 해요. 근데 그중에 특히 이 부분은 사료를 특히나 여러분께서 신경 쓰시면서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 사료의 주인공이 누군지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 부분을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광해군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러분이 광해군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어요. 뭘 하시겠어요? 크게 챙겨야 될 게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쟁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후 복구 사업, 이거 들어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중립 외교 정책 추진 들어갑니다. 자, 전후 복구 사업 중에서 일단 시작은요, 전쟁 터지면서 아까 경복궁 다 불탔다잖아요. 왕이 돌아와도 머물 만한 거처가 없습니다. 새롭게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경복궁 아니에요. 경복궁. 경복궁 같은 경우는 한양에 있는 5개의 궁궐 중에서도 법궁, 정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식 궁궐은 맞아요. 단 실제로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요,
경복궁보다는 어디를 더 많이 왕들이 사용을 했었냐면요. 창덕궁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일단 경복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이 떴던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이 만들었던 그 경복궁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또 거기서 자기 동생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유를 시작으로 해서 후대 왕들 같은 경우는 경복궁보다는 이 창덕궁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중건 작업 들어갔을 때도 창덕궁이 이제 중건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경복궁은 언제예요? 나중에 뒤로 가서 조선 끝에서 두 번째가 고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때 확실하게 이제 중건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왕이 머물 곳도 나왔고, 두 번째는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전쟁 끝나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그러고 뭐 토지도 다 황폐화됐어요. 사람이 얼마인지, 남아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얘기해 주세요. 토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토지 대장.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렇죠. 양안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토지를 조사하는 작업 자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서 정리할 거잖아요. 그 조사하는 작업 자체를 이제 양전이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만들어진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국에 누가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양안과 호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에 들어갔어요. 또 백성 생활을 다시 안정시켜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들 다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 손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새롭게 마련한 세금 제도가 바로 뭐냐면 대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동법. 자, 조선의 세 가지 세금 제도라고 하면 조세, 공납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공납이에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아니하는 것도 때로는 부과되기도 한다 그랬죠. 결국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방납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들이 대신해서 물품을 내게 되면 농민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것, 이것이 방납이었는데 방납에 폐단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광해군이 이거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런 공납 방법 말고 대동법 하겠다. 내용은 이건 거죠. 공납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어찌됐거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농민이 직접 내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중간 관리를 통해서 내거나 어찌됐거나 나라 입장에서는 특산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지금부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쌀 위주로 걷겠어.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매기겠어. 각 집당 매기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수확하겠어.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만약에 그 동네가 쌀농사를 많이 안 져 옷감을 내도 되고 동료도 상관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조세를 매기는 기준은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대동법이에요. 됐나요? 자, 오늘 우리가요. 조세정이라는 말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가진 자에게 내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내는 거고 조금 가졌으면 조금 내는 거. 그래서 과세를 매길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건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 사람이 얼마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매기는 거잖아요. 그 집의 식구가 몇 명인지 이거 아니잖아요. 흥부놀부 기준을 봤을 때 자식 많은 집에 많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 많이 있는 집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에서도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많이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 농업국가니까 토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조세 정의가 확립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만큼 반발도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한정되게 실시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100년 걸쳐서 겨우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께서 그냥 공납, 특산물을 내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쌀이나 동전 같은 걸 내는 대동법을 받겠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체제 개편에서 다시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뒤로 미루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름마저 익숙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전쟁을 겪어보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전염병 같은 거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을 받고 이제 동의보감을 편찬했었고요. 제가 역사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을 사고라고 했었죠. 원래 4군데 사고가 있었어요. 춘추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주도 있었고 전주, 상주 이게 모두 합쳐서 4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주 빼고는 다 불타버렸어요. 다행히 전주에 있었던 거는요. 그 동네 이제 동네 양반이었던 두 분이 자기 노비, 머슴들 다 데리고 이거를요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병과 승려들이 거기를 이제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위험해질 것 같으면 배 타고 직접 걸어서 그걸 다 운반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었던 것이 강화도로 갔다가 저기 북한의 묘양산까지 갔다 왔어요. 덕분에 이 전주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산에다가 놔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4대가 아니라 이제 5개를 만들어요. 5대의 사고를 만드는 게 바로 광해군식이에요. 그래서 춘추관뿐만 아니라요.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그 다음에 정족산 이렇게 5군데에다가 왕조실록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이제 중요한 건 대외적인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장하고 있었던 후금에 대해서 우리가 펼쳤던 게 바로 뭐라고요? 중립 외교. 어차피 지금 명나라와 후금 간의 패권 싸움이잖아요. 조선은 가운데 중립을 지킬 거야. 이걸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일명 양다리 걸치기 작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치기 작전에서 팩트 하나를 알아주실 게 있어요. 뭐냐? 명나라가요. 우리 전쟁 치를 때 군대 4만 명 넘게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가 성장하는 후금을 견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에게 뭘 요구하냐면 군대 보내줘라고 요구해요. 안 보낼 수 없죠. 도움을 받은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를 보내는데 이때 군대를 이끌고 출병했던 장수가 누구냐면 강홍립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떠나기 전날 강홍립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서 적당히 분위기 봐서 행동해라고 해요. 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뜨는 태양이 후금이라면 괜히 우리 병사들 개죽음 만들지 말고 적당한 선택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홍립 장군은 전투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안 싸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강홍립의 부대는 계속 패하게 되고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강홍립이 후금에다 투항을 해버렸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후금한테는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거야. 또 명나라한테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다리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중립 외교 정책. 그래서 국내에서요. 북인 말고 서인들 같은 경우는 강홍립 장군의 그 남아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도 노비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반발 되게 컸는데 이제 광해군이 말하죠.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병사가 다 죽어야지 니들은 좋겠니? 이렇게 반발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 사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좀 펴주시고요. 자, 거기 봤더니 사료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경들은 이 오랑캐를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하면 후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병력으로 막을 만한 형사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못 막는다. 지난번 명나라에서 구원병을 2번이나 요청해 왔을 때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들은 어찌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군사가 투항한 사실을 명나라에게 알리려고만 하는가? 그러니까 강홍립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 자꾸 왜 탓하는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책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군신상하가 모두 일에 힘을 써서 군사를 기르고 장수를 뽑아서 인재를 거두고 백성의 걱정을 덜어주어서 인심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파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쇠한사를 보내서 이제 포로 송환 그런 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교류하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교류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세견선 보내가지고 교류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거는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그 스시매섬 도주와 그 세견선 파견에 대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유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견선을요, 그 이전에 보냈었던 게 마지막에 25척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척. 그리고 이제 세사미도 같은 경우는 100석 정도를 제한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후약조.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 외교 정책에 대해서 서인들 반발합니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대군이 살아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래서 광해군이 명을 내린 건 아닌데 당시 이제 광해군 시기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표적인 북인 세력 하면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이첨과 정인홍은 몰라도요. 허균은 아실 거예요. 예, 홍길일 통제를 썼던 허균. 이들이 대표적인 이 당시 집권자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이이첨이 왕의 뜻을 헤아려서 왕의 정적은 자신이 해결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요. 그 영창대군 있잖아요. 선조의 적자에 있었던 그 영창대군 있죠. 영창대군이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인데 그 영창대군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가둬냈어요. 그 당시가 8살인가 9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이제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둬두고 낸 다음에 불을 계속 뜨겁게 태워버려요. 결국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숨 쉴 수 없게 만들어 죽인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였고요. 영창대군의 친엄마이자 광해군에게는 계모가 되겠죠. 선조의 두 번째 부인 임목대비였는데 임목대비를 서궁에다 유폐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임목대비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엄마잖아요. 어쨌거나. 계모였던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켜버리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폐모살제라고 해요.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인들에게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를 폐위시켰다. 이것이 인조 반정의 원인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광해군 하면 폐모살제를 비롯해서 광해군의 친형이 임해군이라고 있는데 임해군도 제거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정적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게 나쁜 왕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요. 광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있고요. 사극 그다음에 또 뭐도 납니까?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광해군 시기의 이 특징들은요. 하나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시대적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 다 묶으셔서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 속에서 하나로 다 묶어서 접근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인조 그리고 그의 아들 효종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인조 시기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서인 세력.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 벌어진다고 했죠. 호란. 첫 번째 벌어졌던 호란은 정묘호란, 두 번째가 병자호란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그냥 역사적인 상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임진왜란도 접근할 때요. 원인, 과정, 결과, 원인, 과정, 결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묘란도 병자호란도 원인, 과정, 결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똑같이 지금 여진족과 싸우는 전투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많이 헷갈려요. 순서 문제가 나면 진짜 많이 뒤엉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실 때는 그런 거구나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명확하게 시대 순서들을 끊어주셔야 돼요. 언제가 정묘란 거고 언제가 병자호란 것인지. 일단 첫 번째, 국호부터 조심하세요. 정묘호란 때일 때는요. 여진족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을 때 상황이냐면 후금이라고 하고 있을 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 계속 말하고 있지만 서인 정권이 펼쳤던 건 바로 뭐라? 명나라는 여전히 친선을 유지하고 숭상을 할 때 후금에 대해서는 배척하겠다.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했었어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 지조 이런 거 대단히 강조했었죠. 그러했기 때문에 인조도요. 후금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안 했으면 그게 바본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보강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임진왜란에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임진왜란 터져서요. 불과 20여일도 안 돼가지고 한양이 점령당했잖아요. 그거는 지방군도 무력했다는 거지만 중앙군도 무너졌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앙군대가 이제 5위였었잖아요. 그 5위가요. 전쟁 때 다 무너졌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제 기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치르는 과정 속에서 중앙군을 새롭게 개편을 해요.
이게 오군영이에요. 오군영입니다. 이것도 일단 명칭 위주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선 후기 체제 개편에 또 다룰 거거든요. 5위가 아니라 이제 5군영이 마련이 돼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5군영을 한 번에 5개 다 세팅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자, 그 중에 3개가 인조 시기 때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어영청이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키냐? 궁궐 쪽 있잖아요. 그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후금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궁궐 쪽을 한 번 더 애워싸면서 지켜야지 이러면서 만든 부대가 바로 이제 어영청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후금보다는 국내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당시 이제 인조가 반정에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아이 고마웠어 라면서 그들을 공신 대우해주면서 뭐 토지라든지 노비를 하사를 해요. 이걸 바로 이제 농공행상이라고 합니다. 농공행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주는 것이 이제 농공행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이괄이에요. 물론 내가 좀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조가 왕이 됐는데 내가 엄청난 공을 세웠어. 그러니까 나는 1등 공신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괄은 2등 공신 됩니다.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평안도 지역으로 자천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 이괄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에서 한양 쪽으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점령해버렸어요.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다음에 피난 갑니다. 저기 충청도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금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단 국내에서 먼저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이괄도 제거를 했고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그 남아있는 세력들 일부가 도망을 가서 후금에게 지금이 이란 상황을 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광해군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후금 니네 무시 안 했는데 새로 지금 집권한 인조와 서인 세력은 너희들 대놓고 싫어한다.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난 거야 라고 다 꼬질러 버렸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 거고 이건 계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가겠습니다. 아까 조선 후기 때 중앙군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군영이라고 불러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조 시기 때 또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총용청. 이 총용청은 어디를 지키는 거냐면 서울 외곽을 지켜요. 아니 이괄의 난 일어난다고 그렇게 쉽게 한양이 뚫려 이런 바보들 이러면서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 있잖아요. 서울 주변에 북한산성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어요. 그 북한산성 쪽을 지키는 군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총용청.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양도 하나 방어했고요. 한양 바깥쪽에서도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후금이 침략을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대비를 해도요, 이거 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요. 근데 단 다행인 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관군의 활약상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병의 활약상이 보여요. 이때 이 평안도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정봉수가 되겠고요. 또 한 인물이 이립이에요.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 지금 일단 한양을 위해서, 여기가 한양이니까 한양을 위해서 쭉 달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봉수나 이립이 그들이 뒤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계속 또 진격하다가는 지금 보급품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뒤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적당히 우리 그러면 강화를 맺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체결이 되는데요. 이때 체결된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형제지맹이라고 합니다. 형제지맹. 뭔 것 같아요? 약속을 맺는데 서로 형님 동생하기로. 그러니까 후금은 형님, 우리는 동생하기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겼겠죠. 그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후금을 형님으로 받들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금과 무역하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을 위해서 무역소를 설치를 해요. 무역소가 아니라 공식적인 무역을 재개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무역, 개시무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공무역이 시작됐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무역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는 공무역,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민간무역, 사무역인데 공무역을 뭐라고 하면 개시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강, 회령. 이것도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경제 파트에서 무역하면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중강, 회령 이런 지역에서 이제 개시무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이제 후금과 공무역하면서 우리 그럼 친선관계 맺자 이러면서 뒤로는 또 뭐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네. 수도 다시 한번 방어. 그래서 북한산성 쪽에다가 총영청을 만들어놨다면 남한산성 쪽에다가는요 수어청을 만들었어요. 되셨어요?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세 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인조시기 때 만들어집니다. 되셨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 정묘호란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1627년의 상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병자호란이 1636년에 터지게 되는데, 이름부터 조심하세요. 이때는 후금이 국호를 바꿨습니다. 청나라로 바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호를 보시면 어떤 전쟁인지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거 자체부터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형님 동생하기로 했었던 청나라가 왜 쳐들어오냐? 청나라가 우리에게요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 아니라 우리가 임금의 나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신하의 나라 해. 신하의 나라로서 예를 갖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과 군신 관계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서 어찌할 것인가 논란이 빚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외교적인 걸로 말로 풀어가보자 라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들이 진짜 오랑캐가 미쳤나라면서 전쟁하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외교적인 것으로 풀어나가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의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합하,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평화를 논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게 주합하고요. 아니다, 전쟁하자. 전쟁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소중하인 우리가 저 오랑캐한테 치욕적인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 이들이 바로 주전파입니다. 전쟁을 주장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척화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척화라고 하는 건 주화일까요? 주전일까요? 화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화해를 주장한다는 것 같지만 이 척이라고 하는 건 배척이에요. 배척. 그러니까 주화랑 척화는 다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역사 공부하다가 가장 힘든 게요. 한자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내용도 복잡해 죽겠는데 한자가 나오니까 진짜 화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번갈아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역사 공부하실 때는요. 역사책도 필요하지만 국어사전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가셔야지 다 외우겠다라고 하면요. 이미 고려시대 오기 전에 공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국어사전 같이 끼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다시 갈게요. 자, 외교적인 화해를 주장하는 쪽과 전쟁을 주장하는 쪽 두 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되셨어요? 실리를 강조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그 안에서 명분을 강조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주합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고요.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김상원이에요. 그리고 윤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언급한 사람 중에 정봉수라든지 이름은요. 들어봤다. 요 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기가 아니라 정묘호란 때 활약했었던 의병장들이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최명길, 김상원, 윤집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었던 글들이 사료로 문제에 출제됩니다. 됐나요? 일단 글쎄요. 남의 이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명길, 명이 좀 길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화를 주장했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중간에 목 안 날라 그러고요. 제 명대로 살아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윤집, 이분은 좀 고집 있어 보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전을 주장하다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결코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됐나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직접 사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교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먼저 그 배금 정책이라고 해서 인조 처음에 나오는 사료 있죠. 자, 광해군은 배은 망덕해서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들이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상황인 거예요. 광해군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마지막 사료에서 윤집 한번 봐주세요. 윤집은 척화론, 화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윤집이 상소를 올렸다.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쭉쭉쭉쭉.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여기서 말하는 건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곧 부모의 나라이다. 반면에 오랑캐 청은 우리에게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의 원수라고 규정을 줘요. 자,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 많은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명이 도와줘서 가능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어찌 이런 식의 다시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찌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화의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쪽의 입장인 거예요. 때로는 사료에서 윤집이 나오기도 하고 김상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 그 맥락을 보시면 이들이 주전파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최명길이 말합니다. 화친을 맺어서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일단 나라를 지키는 것, 신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염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 사직에 제사를 못 지낸다라면 그 허물이 이거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어요? 자, 이들의 사료가 지금까지도 출제 빈도수가 높고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이다. 결국 일단 이 당시는 누구 쪽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됐냐면요. 이들 쪽입니다. 주전파 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너희들한테 임금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할 거야.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가 공격 들어오겠죠. 청나라 당시 황제가 태종인데요. 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진격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목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빨리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10일 정도 걸립니다. 당시 이제 인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전쟁 준비!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자들 먼저 보냈거든요. 얘들아 빨리 가. 그리고 내가 뒤쫓아갈게. 근데 문제는 한양 나와가지고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그 중간 길목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까지 점령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인조는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 있었던 남한산성.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대치가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뭐 45일간 항전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항전은 아니고요. 45일 동안 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인력도 적기 때문에 청나라 태종의 군대는 바깥에 있고요. 우리는 그냥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추워지고 땔감도 먹을 것도 다 부족한 상황. 결국 전체 먹을 수 있는 게 한 50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45일째 되는 날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와서 치욕적인 굴욕을 맛보게 되죠. 그곳이 어디냐면 삼전도예요. 지금 서울의 이제 잠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조가 청나라 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삼배구고두라는 겁니다. 삼배구고두. 두셨어요. 그래서 치욕적인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요. 그 청나라를 칭송하는 비가 건립이 됩니다. 이것이 삼전도비예요. 이런 교재 보니까 삼전도비가 나와 있죠. 그걸 건립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앞뒤로 다 중국 한자랑 연인족의 글자가 쫙 쓰여 있으면서 청나라를 막 숭상하는 그런 비예요. 여담인데요. 그 비문의 내용을 작성했던 사람이 한성부 판윤이었던 오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작성을 하지만 결국은요, 내가 그런 치욕적인 글을 썼다 해서 그 글을 썼던 오른손을요, 돌멩이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이후에는 글을 안 썼다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땠을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건 지우고 갈게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데려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가는데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왕자와 왕자 빈들 있잖아요. 세자 빈을 비롯한 이런들 가지고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많은 관리들. 이 관리들 같은 경우는 김상원과 나중에 윤집 이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윤집을 비롯해서 세 사람은 끝까지 가서 절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사막사라고 불러줘요. 김상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끌려가요. 근데 그가 끌려가면서 읊었던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노라 삼각산아. 삼각산이 북한산이거든요.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라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는 나중에 도라는 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냥 고향 가가지고요, 후배나 양성을 하게 되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끌려왔어요. 청나라가 이때 여자들을 많이 끌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끌고 가면 여자들을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이 고향집에서 몸값을 제시하겠죠. 그렇죠? 그 몸값 벌기 위해서 또 많은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그 몸값 제시하고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녀들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환양녀라고 해요.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양녀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4대부 가문들 같은 경우는 지조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찌 오랑캐에 끌려가서 몸을 더럽혔는데 살아올 수가 있느냐 이래서 돌아온 딸, 며느리 하더라도 받아주질 않아요. 가문에 먹칠한다 그래가지고요. 이때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겨울에 얼어 죽는 여자, 목매달아 죽는 여자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이제 행동이 좀 바르지 못한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이건 여자들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국가가 무능해서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뒤쪽에 가면 세검정이라고 있어요. 세검정. 거기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특별 이제 구역까지 만들어 뒀었으나 사회 문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요, 여진족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쪽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 피는 없었는데 위쪽에 두 번에 걸쳐 전쟁을 입었었기 때문에 서북 지방의 피해가 대단히 심각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제가 인조와 지금 서인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주문을 해드렸던 것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일단 크게 구분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렸죠. 뭘 원하는지 알겠죠? 형제 지명이 이쪽에서 나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군신 요구가 이쪽에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요, 이게 이제 섞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완벽하게 비교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서 공부하셔야만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조 정권이 끝나고 그의 아들 효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효종에게는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아까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인질들, 그 인질 중에는 이제 왕자들도 있다라고 했었죠. 인조에게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소현세자입니다. 이제 왕세자가 된 거고요. 두 번째가 복림대군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다 청나라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볼모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인조가 한나라 왕으로서 정말 치욕적인 그 항복의식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뭘 기대했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은 그런 자신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 있잖아요. 다음 왕이 될 이 소현세자,
이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에서 어떤 식의 이제 볼모, 인지생활을 하는지 소식이 들려올 텐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 관리들과 잘 어울린다는 둥, 서양 선교사를 만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도 암담하죠. 같이 끌려온 많은 조선의 백성들, 막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지만, 청나라 가보니까 세계의 판세가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것은 이제 중화 사상이 근거해가지고 명나라만이라고 했는데 이미 명나라는 사라지고 중국의 패권은 청나라가 차지했으며 또 아시아와 서양이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청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물품들, 망원경 같은 것도 등장하고 자명종,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명나라에게 집착해서만은 안 되겠다. 조선도 변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와도 친선 관계를 맺고 이 소현세자, 세자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자빈 같은 경우요. 직접 토지도 경작하고요. 그래서 생산한 물품을 갖다 팔아서 돈도 벌고 돈도 벌어서 그 가난했었던 우리 백성들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 몸값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민으로 되찾아오고 대단히 적극적인 걸 펼쳐요. 근데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인조는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 원한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조선 안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청나라인데 넘어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청나라에서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이맛박에서 피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단, 왕세자가 죽었을 시에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독살설 아니겠습니까? 뭐 지병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은비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일종의 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아니하고 빨리빨리 그냥 장례식도 대충. 그리고 난 다음에 세자빈을 비롯해서요, 손자들. 소현세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 귀양 보내서 거기서 죽어요. 자기 친손주까지도. 세자빈 같은 경우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가 바로 복림대군 효종이 돼요. 형 같은 경우는 친청적 색채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청나라 가서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경우지만 복림대군은 인질 생활을 통해서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내가 왕만 되면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집권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런 복림대군, 효종의 생각은요, 당시 집권자였던 서인들과 생각이 맞아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한, 이어가는 그런 나라로서 어떻게 청나라한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 우리의 군사를 키워서 쟤네 정복을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벌이에요. 북진이라고 하면요, 북쪽으로 진격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북벌이라고 하면 북쪽을 정벌하러 가자 이 뜻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효종이 그런 생각 가진다고 해서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측근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궁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까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가 항복했기 때문에 이 주화파 쪽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권력을 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은 저기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 중에서 자기와 뜻을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대거 등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송시열이에요. 여러분께서 송시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선의 성리학자 중에서 특히 조선 후기를 주름잡는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 제가 지난번 수업하면서 이황을 기리는 그 서원이 도산서원이다. 우리 화폐도 나와 있다고 했었죠. 송시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추앙을 받냐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기리는 서원만 10개가 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의 그 사상을 일단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송시열 그리고 이제 송중길 이런 사람들이 초야에 묻혀 있다가 관직에 들어와요. 우리는 그러한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면 삼림이라고 불러줍니다. 살림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살림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숲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력은 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그런 지식인들, 그들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 살림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림들이 정치판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조선 전기 16세기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살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살인들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때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하면 조선 후기 살림들을 불러주는 이제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을 대거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선봉에 세우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군인으로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이에요. 이완. 그래서요. 앞에 인조가요. 군대 3개 만든 거 있었죠. 어영청, 충청, 수어청.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충용청이랑 수어청 같은 경우는 서울 바깥에 있는 북한산성과 남한산성 쪽, 그쪽을 이제 지킨다고 그랬었고, 반면에 그 경복궁 주변 있잖아요. 그 주위를 지키는 군대는 어영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완 같은 경우는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요.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영청 군대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궁궐을 지키는 군대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문화가 우수하다. 소중한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앞서서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난데 우리가 항복하잖아요. 그럼 항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명나라는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그러니까 받들어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보내겠다. 이런 것까지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효종 5년, 효종 9년 차 때 청나라가 요구합니다. 우리 저 명나라 치러 갈 거니까 군대 좀 보내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내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북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총부대가 있습니다. 그 조총부대를 2번에 걸쳐서 파병을 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선정벌이라고 그래요. 나선,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데 청나라 도와서 군대를 보내더라. 자, 그러니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 요청으로 조선이 조총부대를 2번 보낸다. 그러면서 이 조총부대 이제 활약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효종시기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뭐 북벌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더니 갑자기 왜 청나라 도와서 그건 이제 청나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되셨어요? 시대의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했던 것이 결국 이제 효종도 죽고 청나라는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벌은 서서히 다 약화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영조, 정조 이런 임금시가 되면 청나라 정벌이 아니라 우리 청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어떨까? 그리고 교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북학입니다. 되나요? 정벌이 아니라 그들을 배워야 된다 이런 입장. 자, 순서를 여기서만 보더라도 돼요. 북벌론 나왔어요. 나선 정벌 나왔습니다. 북학론 나왔습니다. 순서 문제 나올 때 헷갈림 할 것 같죠? 잘 구분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연속적으로 5시간 했어요. 그렇죠? 이 5시간을 통해서 조선 전기 정치와 대외 관계사 쭉 다 끝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정치사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예, 복잡합니다. 자, 정치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사회, 경제, 문화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벌써 조선 전기가 끝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예,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마음 그리고 복습하시고 찾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